요즘 그 뭐 분양 현장 쪽 좀 살펴보는 것 때문에 그 속초에서 오늘 왔어요. 새벽에. 속초에서 왔는데 속초는 그렇게 안 춥고요. 의외로. 예, 속초는 이제 바닷가라 그 바닷물이 물이 그 옛날에 과학때 공부했잖아요. 물이 비율이 가장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이 그동안에 여름의 온도를 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넘어서 인제 오면 속초 출발할 때 그 차 온도 있잖아요. 차량 그 온도 센서 기준으로 9도 마이너스 9도? 예. 그래서 이제 인제 쪽 와서 홍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0도. 저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센서가. 왜 이러지? 마이너스 17, 18, 19 계속 떨어져서 이상하다. 이게 뭐 센서가 고장났나? 뭐 이제 그러고 봤더니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남양주 넘어오니까 뭐 한 마이너스 9도, 10도. 예. 어쨌든 뭐 이 옆에도 보니까 뭐 이편한 모델하우스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던데 평내 그다 싹 다 분양 끝났습니까? 오픈 안 했어요 아직요? 예, 조그만 거 하나 있던데 그랜드 오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던데 너무 작던데 몇 세대인지 몰라도 저거 뭐 몇 개나 파는지 이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안 보여주겠네 오픈 안 했으면. 아무튼 뭐 저희 그 많이들 좀 관심 가지시고 오늘도 아마 저 평창 속초 쪽 양양 뭐 이쪽은 난리예요 부동산이. 오늘도 사실은 그 지역 중개사들 한 80명 불러다가 사업 설명회 하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뭐 상품권도 좀 주고 뭐 밥값도 대주고 뭐 난리예요. 그러고 이제 MGM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료 또 줍니다. 수수료 개당 얼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중개사 따가지고 좀 밥도 좀 공짜로 얻어먹고 그러세요. 처음 하신 분은 그 사장님은 어떻게 뭐 공부 좀 하셨어요? 처음이에요. 굉장히 용기 있으시네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죠? 오늘이 첫날이세요? 아니면 어제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힘들었죠? 예. 전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동영상 좀 미리 보시고 한 일주일 지나가면 괜찮으실 겁니다. 232쪽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시장 실패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뭐 이제 이쪽 바로 전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실패와 부동산 시장 개입 쪽을 이제 먼저 할 텐데 시장 실패가 뭐냐? 사실 우리가 이야기가 좀 됐어요. 동그라미 2번 먼저 확인하고 잠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주에 맡겼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자동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위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다가 이야기죠. 그래서 네? 이야기 드렸는데 못 들으셨구나. 232쪽 232쪽이요. 많이 갔죠? 진다. 232쪽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시장 실패 원인으로는 외부 효과, 공공재, 시장의 불안전성, 정보의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논리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고 우리의 건업체원이 이제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 둘의 큰 차이가 뭐냐? 그럼 시장의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시장이 알아서 경제활동을 한다. 시장 자율이다 그랬고 사회주의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평등을 원하는 곳이니까 시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여기는 누가 배급한다고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똑같이 나눠주려고 정부가 배분이란 말을 안 쓰고요. 사회주의에서는 이제 배급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배급.
나눈다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 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날 아무리 노력해봐야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처럼 노력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겼는데, 그런데 그럼 자본주의는 완벽하다고 그랬느냐? 자본주의가 시장이 알아서 제 기능을 잘 한다면 시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느냐?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요건 기억하 잘했죠. 자원배분 기능인데, 시장이 알아서 자원배분을 잘하면 좋은데, 못하면 어쩔 거냐. 자본주의는 정부가 뭘 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안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정부가, 야, 원래 자본주의는 시장 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그래야 된다고요. 개입할 수 있다고요.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정부의 개입 방법 3가지 했죠. 기억나시나요? 토지용 규제하고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래도 그죠? 그 다음에 개입 이유 2가지가 있었죠.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제 상황이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할 거냐? 자, 그렇다면 그 시장 실패라는 게 도대체 뭐냐? 즉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원의 최적 배분, 자원 배분이 잘 안 된다는 것, 최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시장 실패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보고, 2번째로는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시장 실패 원인. 그래서 이 원인이 크게 우리가 4가지로 공부할 거예요. 방금 읽어봤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즉 독점 또는 과정 기업의 존재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 공공재.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 이렇게 4개를 볼 거고, 이와 같이 시장이 실패하면 자본주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는 가만히 있다 그랬어요. 개입한다 그랬어요. 개입.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저번 주에 했지만 복습을 조금 해볼 거고 2가지. 그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다. 정부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더라. 그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렇게 가져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텐데, 자, 먼저 뭐 골격 한번 써보죠. 글씨가 좀 작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이제 따져볼 텐데요. 여러분 그 굉장히 추상적인데 방금 우리가 읽어보셨는데,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자원의 최적 배분에 실패하는 걸 말한다 그랬는데, 최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건 또 뭐예요, 이거? 이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 뭐 암기도 거의 불가능한데, 최적 배분이 안 된다는 건 뭐냐?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재화라 하더라도 필요한 양이 있게 마련인데, 필요한 양만큼을 정확하게 시장에서 배분해 주면은 그건 최적 배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원이 몇 명 안 돼서 아직은, 예를 들기가 좀 그러긴 한데, 자 100명이라 치고 100명, 뭐 조만간에 100명 될 거니까요. 금방 100명 넘죠. 뭐 3월 정도면 100명 넘을걸요 아마. 그런데 그렇죠. 한 100명이라 치고, 야, 이제 배고프니까 우리가 간식을 좀 먹자. 그래서 김밥을 먹자라고 김밥집을 갔어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공급자가 김밥 사장인데 우리가 수요자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100개인데요. 100개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김밥집 사장님이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오늘 준비한 원재료가 30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면서 막 난처해 하더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필요량보다 많다는 이야기예요?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명이 싹 다 김밥을 골고루 나눠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그런 게 바로 최적 배분에 실패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모자란다 그러면 일단 부족 배분, 못 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최적 배분이라고요. 최적 배분은 아니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쉽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야,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서 일단 30개 주세요. 그런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김밥 사장이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뭐라 그러느냐. 죄송한데 혹시 다음에 드실 때는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100개를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학교론 때 오늘 또 한번 간식 한번 먹어보자고. 저번에 못 먹었으니까. 그래서 100개를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전날. 그래서 어제 미리 이야기해가지고 100개 좀 맞춰주세요. 내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김밥집 아주머니가 가지러 가니까 150개를 줘요. 아니 그냥 100개만 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저번에 미안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50개는 그냥 드릴게요. 그러면 150개 주더라. 그리고 우리가 막 100명에서 죽으라고 먹었어요. 그래서 110개 정도는 먹었는데 40개를 못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남아있는 것, 50개 남았다 치고 남아있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남아있는 거는 이렇게 가능한가요? 김밥을 다시 분리해가지고 김 따로, 단무지 따로, 밥 따로, 우엉 따로, 뭐 시금치 따로, 다 따로따로 빼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버려야 되나요? 이게 바로 원자재 낭비예요. 원자재. 이걸 이제 어렵게 말하면 생산 요소의 낭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량보다 넘치면 이것도 최적 배분, 가장 잘 쓴 거라고요. 뭔가 낭비가 생긴다고요. 낭비가 생겼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필요량보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 이렇게 책에다 써놓으세요. 책에는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을 잡았단 말이죠. 여기 시장적 원인 4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필요량보다 모자라거나 넘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이게. 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모자라는지 넘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자, 그래서 약간의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대표적인 게 독점 또는 과점인데, 독과점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저번에 사실은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뭐 기억이 다 나진 않으시겠지만,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은 시장 지배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격을 비싸게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될까요? 가격을 남들보다 비싸게 받아서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시장에서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모자라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명품 핸드백은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양이 넉넉해서 비싼 거예요? 모자라서 비싼 거예요? 저는 뭐 사실 명품을 갖고자 하는 여자분들의 심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해해요. 저는 100% 이해하는데, 어쨌든 명품에 대한 소비는 미친 소비다라고 생각해요.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만족감, 개인적인 효용을 이해하는데, 근데 똑같은 백인데 에르메스 같은 것들은 2천만 원 한다. 근데 악어라고 치자고, 악어를 만들었다 쳐요. 이놈의 악어는 금가루를 먹여가지고 키운 거예요. 그냥 악어예요. 그러니까 악어 가죽의 품질이 좋아가지고 일반 백하고 일반 백 50만 원짜리보다 이게 도대체 품질이 뭐 200배가 좋을 거냐, 뭐 1000배가 좋을 거냐, 가죽이. 도대체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은 절대 차이 안 나요. 가죽의 품질은. 그러면 100만 원 받으면 될 거 아니냐, 100만 원. 그래, 브랜드 값에서 150. 근데 2,000씩이나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백의 생산 개수를 제한하고요. 각국 나라 유통업자한테 이렇게 시혜를 베풀듯이, 은혜를 베풀듯이 배분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은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워낙 명품을 많이들 찾으니까. 그것도 바가지로 씌워도 뭐 잘 사니까. 한국은 더 비싸면 더 잘 사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뭐 한 40개, 50개. 이렇게 배분을 해요. 더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더 웃기는 건 재고가 남았다. 재고 남으면은 세일할까요? 찢어서 태워서 없애버릴 거예요. 태워서 없애버려요.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려고. 미친 것들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백 한 뭐 절반 정도 태워도 충분히 남고도 남을 만큼 벌었거든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외부 효과인데 이거 조금 이따 심각하게 할 텐데, 여러분 정예비부 효과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양이 필요량보다 적어서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부예비부 효과는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양이 너무 넘쳐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뭐 한 30분 설명해야 될 거니까 좀 이따 보시고요. 네. 이유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공공재는 뭐냐? 여러분 공공재는 뭐죠? 자, 모르면 분석한다 그랬죠? 공공이 공짜로 제공하는 재화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공짜로 제공하는 게 뭐냐? 도로, 국방 서비스, 국방, 치안 서비스. 우리가 물론 뭐 세금들이 다 내고 있지만, 뭐 저 군인들이 저 밖에서 지켜준다 해가지고 뭐 따로 찾아가서 인건비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공재다 그런 게. 자, 그런데 이 도로와 같은 공공재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비경합성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비배제성. 그래서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좀 나왔던 것들이 세 개 다 시험에 나왔는데, 그래서 무임승차자. 여러분들 오늘 용어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비경합성은 뭐냐 하면은 경합하지 아니한다. 아니 비자니까 경합하지 않는다. 비배제성은 이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비경합은 뭐 시험에서 그닥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비배제부터 하죠. 여러분, 근데 이제 공공재라는 게 도로 아닌가요? 도로. 여기가 이제 도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필지 땅들이 있다 그 이야기죠. 어제 제가 여기 이사 왔습니다. 남양주에. 어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도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방도일 텐데, 도로 만드는데 제가 세금을 낸 적이 있다고요? 저는 다른 데 살았으니까 남양주시에다가는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요? 세금을 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뭐 너가 도로 만드는데 세금 안 냈으니 너가 도로 이용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도로는 밟지 말고 살아봐라. 그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근본적으로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배제할 방법이 그게 비배제성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보세요. 배제를 안 하면 제가 이제 이걸 알았어요. 야, 공공재는 공짜인데 웬만하면은 눈치껏 잘하면은 평생 공짜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도로 하나 뚫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세금 좀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신 분 좀 내세요. 이렇게 세금 내라 그러면 그때는 세금 잘 안 내요. 도로 만들면은 막 가서 막 마음대로 이용해. 이건 뭐예요? 돈 내고 이용하는 거예요? 공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배제할 수 없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래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공재는 그야말로 시장에다 맡기면 아예 공급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동안에 많이 공부해 왔지만, 시장이라는 게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자, 공급자가 도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건져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민간 건설업자가 여기 앞에, 이 앞에 도로, 학원 앞에 도로를 만드는데 대략 얼마가 들었냐? 300억. 그럼 300억의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공공재는 돈을 낸다 그랬어요? 공짜로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안 만든다, 민간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절대로 공공재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공급하느냐? 국가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아예 없어요. 양이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양이 제로에 가까워져, 제로에, 공공재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비대칭성은 나중에는 뭐 제가 잠깐 어려운 이야기도 할 거예요. 뭐 예컨대 뭐 역선택의 문제라든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할 텐데,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거니까 뭐 그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정보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만 알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가볍게 가죠. 조금 변칙적인 설명이긴 한데, 자, 미래 정보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뭐 경기가 좋아지네 만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래 경기가 불확실하면은 야, 뭐 10조를 투자해 봐야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안 하면 재화의 생산량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만들어질까요? 일반적으로 적게 만들어질까요? 적게.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거죠.
양이 적어서.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배분이 아니라는 거는 필요량보다 적거나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다. 딱 필요량만 갖다 주면 그거는 최적 배분이다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이제 시장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복습이죠. 자, 정부는 무엇 때문에 개입한다 그랬느냐?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랬죠.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 말한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저번 주에 했고, 자,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늘 성공하느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정부 실패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를 구별하는 거예요. 정부 실패는 이러한 정부 정책, 정부의 개입이 항상 성공한다고요. 정책이 안 먹힐 때도 있다고요. 그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왜 정부는 실패하느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이제 정보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정부 실패 용어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기왕 썼으니까 이야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요, 제가 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을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주변에 이제 공무원들이 많지 않겠어요. 이 나이쯤 되면 고위직도 좀 있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공무원들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은 어떠냐 그러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멍청해요, 아주. 가끔 가다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제 말은 잘 안 되는데 쓰는 건 좀 되는 편이어서 가끔 이제 이렇게 톡을 해요. 지금도 이제 그쪽 애들 뭐 몇 명 인연이 있는 애들 톡이 오네. 이제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걸로 이제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 경기도 좀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쪽 애들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낮아요. 특히 이제 수리적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사실은. 미국 애들이 계산자를 못하고, 걔들은 막 마트에 가도 막 그러잖아요. $100 주면 우리는 암산으로 하잖아요. $7면 93달러 줘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 새끼들은 그 $10짜리 10개를 쫙 펴요. 그런 다음에 9개 주고 이제 $10 하나 남았잖아. 그걸 또 이제 $1로 바꾼 다음에 생각하는 게,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7개니까 3개 주면 되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자동 계산기가 아니면 걔들은 암산을 못 해. 바보 새끼들. 근데 과학은 올해도 훨씬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엄청 똑똑하고 일반인은 뭐 별로고. 어쨌든 그 공무원들은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시장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 그건 안 돼요. 자, 시장에서 유통되는 재화가 한 개밖에 없을까요? 5만 가지일까요? 그렇죠. 우리말 5만 가지가 뭐 이거 아닌가? 5만 가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십만 가지의 물건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물건들의 필요량을 어떻게 공무원이 알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량을 정확하게 알아서 딱 맞추도록 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거는 시장의 공급자만이 아는 거지. 뭐 도저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료제는 어차피 한계는 있죠. 그런데 관료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1,000억을 써서 시장을 조정하려고 정책을 집행했다. 그러다 잘 안 되면 바로 잘리겠죠. 1,000억 썼으니까. 그러니까 관료가 막 너무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잘리려고 그럴까요? 남들이 하던 대로만 할까요?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그래요. 복지부동. 바짝 엎드려 있다고. 그래서 절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야기 안 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항상 성공이라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아요. 자,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데 잘 넘어갔어요. 자, 138쪽 잠깐 갔다 오자. 138쪽.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138쪽에 큰 3번의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공감 및 자원 배분, 즉 자원 배분 기능은 기억하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기능은 뭐냐?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자, 다시 이제 232쪽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원래로 넘어오셔서
큰 3번에 자 시장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다 그랬는데 아까 동그라미 2번 보셨는데요. 다시 보죠. 자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기구에 맡겼을 때 시장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원 배분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는 거랄까? 필요량보다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것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장 실패의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원인 자 가로 2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랬죠. 독자 및 과정기업이나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해 평균 생산 비용을 줄여 독과점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한 개 또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들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조절하고 시장 가격을 제멋대로 조절할 수 있어 자연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되고 시장 실패의 원인이 발생한다. 아까 이 사람들은 비싸게 받기 위해서 제가 양을 충분히 만든다 그랬어요. 적게 만든다 그랬어요. 적게. 그러니까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비싸게 받으려고 적게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부드럽게 쓴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랬죠. 그래서 외부 경제 또는 불경제 그걸 이제 이따 정해 또는 부예배비 효과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 이런 걸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후술 이야기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용어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우리 집이 3억인데 자 주변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그러면 단지 외부 환경이 좋아졌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 이런 건 유리한 거니까 다시 천천히 할게요. 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내가 잘해서요. 외부 환경 때문에요. 외부 환경. 그러니까 외부 효과죠. 자, 그 중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는 유리하니까 외부 경제라고 이야기했고 거꾸로 쓰레기 처리장이 생겨가지고 가격이 똑똑 떨어진다. 2억, 3억, 2억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외부 환경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경제요, 불경제요, 불경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 이제. 그래서 이 외부 경제를 다시 말하면 정해 외부 효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외부 불경제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부예배비 효과다라고 한다고 이야기 드렸네요. 그래서 조금 이따 상세히 보실 거고.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공공재죠. 그래서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의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서비스, 곡방 같은 것들, 뭐 공원 또는 도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럴 때 니은번 공공재 특징으로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의 원칙을 들 수가 있다 그랬죠. 비경합이란 그냥 읽고 끝낼게요. 아까 설명 안 했죠. 아까 비경합이란 한 개인의 소비에 참여함으로 얻는 이익이 다른 모든 개인들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말이 조금 추상적이죠. 그러면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예컨대 우리가 사적 재화는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재화는 경합적 소비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처럼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어요. 날도 추운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칸만 먹고 샀습니다. 2,000원. 그래서 사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공공재 아니에요? 그러면 뺏어가지고 같이 먹자 그래요. 그러면 더러워서 그냥 먹겠어요? 에이, 먹으라고 줘버리겠어요? 줘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이 소비해버리면 다른 사람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적 재화예요. 그런데 도로는 제가 걸어간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합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그걸 비경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그래서 그건 의미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개인들이 얻는 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의미한다 보셨고, 자 니은번의 네 번째 줄이죠. 중간. 자 소비에서 비배제성이란 자, 공공재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하여 가격을 지불하든 지불하지 않든 간에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소비에서 얻는 혜택으로부터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 이건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디귿번 같은 문제가 생기죠. 공공재가 지니는 소비에서 비경 비배제성 두 가지 또는 어느 한 가지 특성으로 인해 경제주체는 자발적으로 선호를 표시 않고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 스스로 돈 내세요 그럴 때는 이제 선호를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쓰겠다라고 밝히지 않고 공짜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두꺼운 표시로 된 거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재 공급량은 항상 넘친다고요? 부족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한다 그야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4번에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정보의 불확실성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세 번째 줄 맨 끝에 기억번에 세 번째 줄 맨 끝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문제 같은 게 생긴다. 그래서 그 밑에 니은번 디귿번은 아주 나중에 뭐 한 번 정도 설명할 겁니다.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놔둔다. 역선택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컨대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한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뭐 20개 갖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데 이번에 그 파리부동산 대책 때 이제 그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중과세돼요. 2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0%. 그러니까 세율이 6에서 42%니까 최대 42 더하기 10, 52% 낸다 그 이야기예요. 양도세.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대 20% 인상이니까 최대 세율이 62%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양도 차익이 많으면. 그러니까 양도세가 적어진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팔기로 했다. 그럴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매수인이요? 매도인이요? 이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은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고 어떤 게 하자가 많은지를 명확하게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매도인이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는 그런 걸 알려준다고요?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일반적인 가격으로 이 사람의 부동산을 사게 되지만 하자 있는 걸 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제대로 산 거예요? 바가지 쓴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게 역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걸. 그래서 이와 같이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비대칭적이 되면 이제 문제는 거래가 잘 안 돼요. 불안하니까 매수인들이 거래를 잘 못하게 되고 그럼 거래량이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딱 필요한 양보하면 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역선택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5쪽에 가시면 큰 4번은 이제 외부 효과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의미 정도만 볼까요? 거기 심화학습의 정부 실패라고 있죠, 그죠? 정부 실패는 거기 3번만 볼게요. 3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정부 실패는 또한 정보의 불안전성에서도 기인한다. 효율적 결정을 위해서는, 즉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완벽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까 제가 불가능하다 그랬죠. 공무원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따라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편익이 실패로 인한 손실에 비해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달려있다.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보다 개입할 때 편익, 이익이 많다면 개입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정부 실패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외부 효과의 문제를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이 외부 효과는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런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체 경제활동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래 쌍방이 아닌 거래 쌍방이 수요자나 공급자예요. 소유자나 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나 공급자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이야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성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죠. 왜 외부 효과가 발생하냐?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의 특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동성.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붙어 있으니까 인접성. 그러니까 쓰레기장이 주변에 생기면은 골치 아프다 그 이야기예요. 인접성.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이야기죠.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동그라미 3번 그것도 확인해버리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외부 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는 뭐라 그런다고요? 정의 외부 효과.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외부 경제. 반대로 불리한 부의 외부 효과가 있고, 이러한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만들어낼 때도 또는 소비할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부 또는 정의 외부 효과 해가지고 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239쪽에 가보시면 핵심 정리 그래가지고 뭐 표가 하나 있죠. 예. 그걸로 이제 정리하시면 뭐 되죠. 그 정도면. 그걸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외부 효과는 이제 방금 우리가 영어는 이미 이제 보신 겁니다. 이 외부 때문에 나타나는 불리한 효과냐, 유리한 효과냐. 그래서 이제 불리한 효과를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이다. 유리한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은 외부 경제다. 그래서 경제 그러면 항상 유리한 불경제 부죠. 불리하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불경제. 자, 유리하다 그럴 때는 뭐라 그럴까요? 불경제요, 외부 경제요, 경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용어들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 자, 이제 의미가 뭐냐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아야죠. 의미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의의가 뭐냐라는 건데, 방금 우리가 보셨죠. 외부 경제라는 것, 즉 정의 외부 효과는 시장기구 밖의 제3자로부터 유리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못한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경제에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 하면은 이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양봉업자가 있어요. 양봉업자. 양봉업자라는 건 이제 벌꿀 치는 사람이죠. 여기 이제 과수원이 있죠. 뭐 지금이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 뭐 과수원이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내년 3월 정도만 되면, 아마 이제 3월 말 정도면 그 뱃꽃이 필 가능성이 있어요. 뱃꽃하고 이제 이 도화, 복숭아가 조금 일찍 피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 피기 시작하면 이제 벌들이 꿀을 적게 딸까요? 많이 딸까요? 많이. 그죠? 그러니까 이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외부 환경 때문에 벌을 많이 생산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과수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랬다고요. 찾아가지도 않았다고요. 그런 게 정예배배.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찾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놈의 벌이 어디 과수원 가서 얼마나 따왔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부의배배과는 뭐냐? 요거는 외부 환경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외부가 우리에게 어떠한 비용 지불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요거는 이제 얘도 시험에 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쭉 1년간 비슷한 예를 쓸 예정인데, 예컨대 여기 이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오손도손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저쪽 기퉁에 공장이 하나 생겼어요. 공장. 그래서 막 하천도 있고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심도 후하고 좋은 동네인데 공장이 생기더니 공장 사장이 생전 퇴근하는 걸 못 봐요. 저 사람은 왜 퇴근을 안 할까 했더니 밤이면 밤마다 오염물질을 하천에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 썩어서 오염됐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는 붕어 둥둥 뜨고 난리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주민들이 이상한 병에 걸리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주택 가격이 가만히 있다고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주거지역은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불리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병원비도 안 주고 환경오염 처리도 안 하고 말이죠. 이해하신 거죠? 옛날에도 막 많았죠. 서울 시내에 저 마장동에 연탄 공장이나 뭐 이런데 그 판례가 많거든요. 연탄 공장하고 싸웠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현명한 분이죠. 그분들이 싸워서 이제 판례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불리한 영향을 줬는데, 그래서 우리 집값도 떨어지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부의배배 효과. 그런데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더라 이야기죠. 그럴 때 요거는 어렵긴 한데 뭐 그닥 중요하진 않는데, 이 경우
지금 제가 쓴 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일부러 작게 써버렸는데 이런 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수 있고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일단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되죠.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어차피 외우는 방법도 알려는 드리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외우는 것도 또 그닥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대충 뜻만 아세요, 그냥. 그래서 뜻만 이해하시면 된다. 이 개인 입장에서의 비용과 사회 전체 비용은 그런 이야기고 개인 입장에서 이익, 편익, 베네핏, 이익하고 사회 전체 이익을 비교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예컨대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건 쉽죠. 이 공장 사장을 우리는 사적 주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주거지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 그래서 이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그냥 버리죠. 그럼 처리 비용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 하천을 정화하는 비용은 작은 돈으로 될까요? 전체를 정화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까요? 천문학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공장 사장이 전혀 뒷일을 생각을 안 하고 버리는 겁니다. 저 인간이. 편익은 공장 사장은 이것 좀 그냥 처리 안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아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산비가 싸요. 그래서 이익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편익이 크죠.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집값도 떨어지고 병들고 유리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입장에서 이 부의배비 효과는 비용은 작은데 이익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중요한데 어쩔 수밖에 없느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대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를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요. 요거 끄집어내기 위한 노력이에요. 나중에 거꾸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아까 우리 공부했죠. 시장시표라는 건 필요량보다 적거나 많을 때 발생한다 그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다. 그러면 시장이 멀쩡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를 하더라도 정부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개입할 수 있을까요? 개입. 그럼 질문 드릴게요. 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걸 정부가 알았다. 그러면 개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량을 더 만들려고 막 조장 정책을 써야 될까요? 못 만들게 규제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규제 정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규제 정책.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 외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공부하다 항상 잊어먹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잊어버려. 내용 깊숙이 들어오면. 지금 제목이 뭐죠? 부동산 정책이에요. 다시. 정부가 뭘 하느냐를 공부한다. 그 이야기 지금.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왜 정부가 개입하는 거냐? 많아서 적어서 요거하고 그럼 어떻게 개입하는 건데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규제정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오염을 발생하는 공장이 있다. 환경에선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부담금 또는 조세를 사정없이 부과해버리는 조세 부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아직 좀 어렵긴 한데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저 혼자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걸 공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벌써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죠. 자, 여기 수요 공급이 있었다. 그래서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이 500원에 120개였다.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딱 100개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00개만 있으면 되는데 120개라 그랬으니까 필요량보다 넘친다고 이야기죠. 넘쳐 과대. 그럴 때는 정부는 아까 규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뭐라 그러느냐. 야, 너 그거 버릴 거면 환경개선 부담금 내. 아니면 환경세 세금 내, 세금.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자꾸 내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죠. 그럼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가니까 균형 가격은 올라가고 균형량은 우리가 원하는 100개로 맞출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양이 될 때까지 계속 규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은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공급을 감소시키고 공급 감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양까지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정예비교과는 이제 나중에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일단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부 쪽이에요. 부. 그러니까 부 쪽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맞고요. 시험을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사실 책의 순서가 뭐 정부터 쓰는 게 보통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험서기 때문에 그냥 뭐 나오는 거 중심이에요. 무조건. 뭐 순서고 뭐가 필요 없어. 잘 나오는 걸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정은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여기는요. 나중에 이제 예를 만들면 뭐 쉬운데 개인적으로 비용은 큰데 사회적 비용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편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남 좋은 일 하는 것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 남 좋은 일만 하면은 개인은 행복할까요? 그냥 뭐 정신없이 사는 게 좀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복잡하는 분들이 이래요. 복잡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좋은 의도에서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아시죠 그거? 돈 꽤 들어가요. 정부의 보조도 좀 하지만 이제 그러면 사는 게 굉장히 즐겁기만 할까요? 좀 버겁기도 할까요? 인생의 짐을 너무 짊어져가지고 버거워. 주변에 좀 있거든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근데 많이 힘들어하죠.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많은데 편익이 적으니까 많이 만들라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적게 만들까요? 적게. 그러니까 이게 반대예요. 과소생산. 지금 반대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과소생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셨죠? 어쨌든 양이 너무 적어도 시장이 실패한 거죠, 이거. 그러면 정부는 개입할 것이고 개입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요거는 양이 적어서 문제니까 양을 늘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남들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제를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보라고 조장을 해야 될까요? 조장.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죠. 보조금. 그러다 아니면 조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조세를 경감시켜주면 되죠. 조세를 깎아주죠. 그래서 복지사업 하는 분들은 대부분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라는 이야기는 이제 세금이 없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수요가 증가합니다. 항상 저 반대 이쪽이랑.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필요량까지 늘릴 수 있다. 저거 그래프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뭐 괜히 그래프를 했네요. 이제 처음 할 때는 제가 거의 안 그리는데 오늘은 너무 의욕을 500에 80개. 그러니까 필요량이 100개인데 지금 8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예컨대 복지업 같은 것들을 하는 분들, 노인복지 같은 그런 분들한테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어르신들 모시는 집안의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좀 살기가 편한 동네죠. 어른들 모시고 직장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 가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80개보다 감소 이후 증가요. 증가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정부가 뭘 하느냐, 왜 하느냐 이쪽을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볼 건데 여러분 일단 239쪽에 표를 잠깐 보죠. 표. 자 부의비교가 있는데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죠. 그래서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이다. 불리한 효과.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 따져봤고요.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다. 그거 기억하시다. 과대생산. 너무나 많아서 문제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해가지고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오염배출업에 대한 조세 중과나
환경부담금 부과라든가 지역적 구조를 통해 규제할 것이라고 조금 이따 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업체가 아예 이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용도지역주구제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정해배비효과는 제3자의 행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게 미치는 유리한 효과다 그랬죠. 그래서 그 뭐 사적 비용 편익 이런 거 됐고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너무 적어서 문제이니까 정부는 늘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규제 정책이요, 조장 정책이요, 조장 정책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 또는 조세 경감 또는 규제 완화 같은 지원 정책을 쓰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 량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쪽에 내용이 좀 많아서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표로 봤는데 내용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설명드렸으니까 내용 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조금 쉬셨다고 어디를 볼 거냐? 241쪽에 제2절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